세상에선 안 되는 일이라 했지만 이상하게 그날 야간 열차 안에서 그 눈빛 하나가 모든 이유가 되었습니다. 커피 향이 남은 손끝, 흔들리던 기차 창문, 그리고 우리 둘만의 비밀이 시작되었죠. 그녀는 늘 창밖을 보며 웃었어요. 그 미소가 이상하게 내 마음을 흔들었죠. 내 옆자리에 앉은 그녀의 손끝이 내 마음의 속도를 바꿔버렸습니다. 이건 안 되는 감정이란 걸 알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이유를 찾고 싶지 않았어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좌석에서 다시 피어난 사랑의 기록. 이제 세대를 넘어 밤 열차 안에서 한 여자와 한 남자의 조용하지만 뜨거운 사랑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밤기차가 플랫폼으로 미끄러지듯 들어올 때면 늘 같은 안내방송이 들려왔어요. 이번 열차는 KTX 452편 서울행 열차입니다. 마지막 칸은 6호차입니다. 홈 위로는 빗방울이 희미하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역사 안대리석 벤치에 앉아있던 저는 천천히 우산을 접었어요. 라일락빛 레인코트 자락에 빗물이 스며들고 왼손엔 책 한 권, 오른손엔 짙은 립스틱 자국이 남은 종이컵이 들려 있었죠. 그때 가방 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도 올라오지 마. 나 토요일에 아르바이트야. 아들의 문자였어요. 순간 머릿속이 멈췄습니다. 그래도 저는 이 기차를 타야만 했어요. 누구를 만나러 가는 것도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일이 지금의 제게는 꼭 필요했으니까요. 6호차 12A. 늘 그 자리에 앉습니다. 기차 문이 열리자 조용히 발을 들였어요. 객실 안은 반쯤 어두운 조명 아래 고요했고 창밖으론 희미한 빗줄기가 흘러내렸습니다. 스피커에서는 조용한 피아노 선율이 흐르고 있었지요. 좌석 앞에 작은 테이블 위엔 검은색 머그잔이 미리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서는 연한 커피향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플라스틱 뚜껑 위에는 빨간 사인펜으로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어요. 이번엔 조금 더 진하게 넣어봤어요. 괜찮으시면 말씀만 주세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이름 모를 누군가의 다정함이 가볍게 마음에 내려앉았어요. 낯설지만 이상하게 익숙한 온기였죠. 좋은 밤입니다. 오늘도 12위 맞으시죠? 고개를 들자 짙은 네이비색 유니폼을 입은 승무원이 웃고 있었어요. 그는 이미 저를 잘 아는 사람처럼 말없이 짐을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그 손끝이 제 레인코트 소매를 스치고 지나갔을 때 심장이 괜히 한 박자 느리게 뛰는 것 같았어요. 커피, 감사해요. 매번 이렇게? 그냥 이 시간, 이 칸엔 꼭 계시길래요. 그는 머리를 극적이며 미소를 지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몇 주째 이 칸 배정 나올 때마다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하얀 창밖으로 번져가는 빗줄기가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을 조용히 덮었어요. 창문 너머로 스치는 불빛 속에서 저는 잠시 휴대폰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에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 커피잔을 손에 쥐며 중얼거렸죠. 괜찮아. 오늘은 그냥 이 자리에 있을게.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밤기차는 어쩌면 하루의 끝이 아니라 어떤 감정의 시작일지도 모르겠다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제 아들 아세요? 기차는 잔잔하게 흔들리며 터널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객실 조명은 희미했고 창밖에는 검은 어둠이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머그잔 위로 피어오르던 커피향은 제 손끝을 따라 코끝으로 번져왔어요. 어쩌면 이건 단순한 커피가 아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향기엔 오래된 기억처럼 익숙한 온기가 숨어 있었어요. 혹시 제 아들 아세요? 조심스레 내뱉은 제 물음에 그는 잠시 시선을 들더니 웃었습니다. 아, 유진이요?
동아리 같이 했어요. 사진 동아리요.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예전부터 어머님 이야기 자주 했어요. 책 만드는 엄마라고요.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났습니다. 책 만드는 엄마. 그 말 한마디가 제 지난 시간을 통째로 압축해주는 것 같았어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그는 예전부터 저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그땐 고등학생이었겠네요? 네, 맞아요. 그런데도 기억나요. 늘 강의실 뒤쪽에서 노트북으로 원고 수정하시던 모습이요. 유진이가 말했어요. 엄마는 원고보다 커피가 더 중요하다고. 그는 웃으며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 말에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겨울이 끝나갈 무렵에 어느 날이 떠올랐어요. 한참 바쁜 원고 마감이 끝난 뒤 아이 학교로 갔던 날이었죠. 추운 강의실 뒷자리에서 작은 손난로를 쥐고 원고를 정리하던 시간. 그때 옆자리에 앉아 조용히 카메라를 닦던 소년이 있었어요. 하얀 손등에 자국이 남아있던, 혹시 그때 손목에 밴드 감고 있던 그 아이? 맞아요. 계단에서 넘어진 날이었어요. 기억하시네요. 그는 놀란 듯 웃었습니다. 그땐 그냥 커피 향이 너무 좋아서 계속 고개를 돌렸던 것 같아요. 그 말에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커피 향기로 연결된 시간이 이렇게 다시 이어지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기차는 정차역 없이 달리고 있었고 우리의 대화도 조용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요, 그가 부드럽게 말을 이었어요. 이 기차 10시 10분에 항상 타시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대답 대신 창밖을 바라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입술 위로 묻은 커피 방울이 살짝 떨림처럼 남았어요. 그 시간엔 유진이가 없어요. 제 입에서 그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늘 밤 공부하느라 늦거든요. 그래서 누가 기다리지 않는 시간에만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 속엔 이해가 그리고 미묘한 안도감이 스며 있었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군가와 다시 감정을 나누는 일이 이렇게 따뜻하고 조심스러운 일이었는지 잊고 살았던 것 같다고요. 기차는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 흔들림은 마치 두 사람의 마음을 조금 더 가까이 밀어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기차는 한밤중에 들판을 달리고 있었어요. 검은 유리창에는 희미한 실루엣들이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객실 안은 거의 비어 있었고 은은한 등불 아래에서 저는 오늘도 6호차 12호에 앉아 있었어요. 손에는 태호 씨가 놓고 간 커피가 들려 있었죠. 이번엔 다크 블렌드였습니다. 첫 모금은 쌉싸름했지만 두 번째 모금에서는 이상하게도 부드러운 단내가 감돌았어요. 마치 고소한 견과 향이 입안에 천천히 퍼지는 듯 했어요. 커피는 항상 블랙으로. 예전에 제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말한 적이 있었어요. 쓴맛에 길들여진 사람은 웬만한 감정에는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고 스스로를 다독이듯 말하곤 했습니다. 그 말이 떠오르자 문득 유진이의 말투가 겹쳐졌습니다. 엄마는 꼭 쓴 커피만 마시더라. 그 아이가 그랬죠. 그래야 진짜 어른 같대요. 그 말에 웃었던 기억이 낯설게 되살아났습니다. 아마 그땐 쓴맛을 견디는 게 어른의 일이라 믿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쓴맛을 견디는 일보다 다시 단맛을 느낄 용기를 내는 일이 더 어려운 거라는 걸요.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그 말을 누군가에게 직접 들려준 건 처음이었는데 태호 씨는 그걸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차가 살짝 흔들릴 때 좌석 옆 선반 위에 놓여있던 책이 미끄러졌어요. 저는 조용히 손을 뻗어 책을 바로 세웠습니다.
붉은 벽돌빛 표지 위엔 금박으로 새겨진 시인의 이름이 있었어요. 이 시 좋아하시죠? 지난번에도 들고 계셨어요. 언제 다가왔는지 태호 씨가 제 옆에 서 있었어요. 그는 제 책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눈빛은 여전히 맑고 조용했어요. 언제나처럼 불쑥 다가오지 않고 조심스럽게 옆에 서 있었죠. 예전엔 이런 시집 하나면 마음이 잠잠해졌어요. 저는 책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글자가 잘 안 들어와요. 자꾸 다른 생각이 끼어들어서요. 어떤 생각인데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따뜻했습니다. 기차에 앉아 있는 나를 누군가가 보고 있다는 생각이요. 내가 내리는 역을 기억하는 사람이 있다는 느낌. 그리고 말끝이 자연스레 흐려졌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이 단순히 습관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는 걸요. 그는 단순한 승무원이 아니라 내 안에 조용한 틈새로 스며든 사람이었어요. 저도 그래요. 그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기차가 언제부턴가 그냥 교대 근무 장소가 아니게 됐어요. 고개를 들자 태호 씨는 미소 짓고 있었어요. 5번째 금요일이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웃으셨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그 말에 심장이 서서히 물결치듯 울렸습니다. 작은 파장이 번져가며 숨결까지 흔들렸어요. 창밖에는 번개가 번쩍였고 빗방울이 유리창 위로 부서졌습니다. 그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의 실루엣이 조용히 겹쳐졌어요. 그때 머그잔 위로 김이 다시 피어올랐습니다. 쓴맛 뒤에 남은 은근한 단내처럼 서로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가 맴돌고 있었어요. 기차가 정차하는 역은 언제나 무심했어요. 짧은 제동음, 문 열리는 진동, 그리고 사람들의 발걸음 소리. 그런데 오늘은 그 무심한 정차가 이상하게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이 역 처음 내리시는 거죠? 태호 씨의 물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냥 오늘은 혼자 있고 싶지 않아서요. 혼자 계시지 않게 해드릴게요. 짧은 말이었지만 마음이 덜컥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역 광장엔 가로등 몇 개만 어둠을 비추고 있었고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도로 위 무릉덩이엔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고 있었어요. 역 맞은편 낡은 간판이 걸린 작은 찻집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간판엔 행운다방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창문엔 김이 서려 안쪽이 흐릿했죠. 문을 열자 폭우 소리와 함께 커피 볶는 냄새가 실내로 밀려들었어요. 낡은 스피커 통에서는 오래된 노래가 나오고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어머. 안경 너머로 주름진 눈매가 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번에 오셨던 그분 아니세요? 책 읽으시던. 잠시 머리가 멈췄어요. 저는 기억나지 않았지만 누군가의 기억 속엔 제가 남아있었던 모양이었어요. 아, 맞을지도 모르겠네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찻집 안은 오래된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한쪽 다리가 삐걱거리는 원목 테이블, 갈라진 가죽 소파, 창가에 놓인 라벤더 화분, 그리고 멈춘 지 오래된 벽시계. 한켠엔 중년 남자가 혼자 앉아 있었어요. 앞엔 식은 국화차 한 잔. 아마도 누군가를 기다리다 잊힌 사람 같았습니다. 저와 태호 씨는 창가 구석진 자리에 앉았어요. 여기 옛날식으로 커피 내려드려요. 좀 지내요. 찻집 주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눈빛이 다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자주 오지 않던 정차역이었지만 이토록 조용하고 익숙한 공간이 있다는 게 이상하게 위로가 됐어요. 폭우는 여전히 창문을 때렸습니다. 유리 위로 떨어지는 빗방울이 불빛에 부서졌어요. 저는 천천히 테이블 위 자신의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말없이 태호 씨가 제 손 위에 자신의 손을 포개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지만 닿는 순간 따뜻해졌어요. 그 순간 말보다 많은 감정이 오갔습니다. 그때 가게 구석의 라디오에서 작은 뉴스 한 줄이 흘러나왔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일부 열차 운행이 단축됩니다. 청소년 자원봉사 특별 편성으로 인한 조정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유진의 얼굴이 스쳤어요. 작년 여름 봉사활동 때문에 새벽 기차를 타겠다며 잠들기 전까지 들떠있던 표정, 그때 함께 싸줬던 샌드위치의 향까지 떠올랐습니다. 그 시절의 기억이 지금 내 앞에 커피 향과 겹쳐졌어요. 가슴 깊이 울림이 일었어요. 이 작은 찻집, 비 내리는 정차역, 두 사람의 손등 위에 얹힌 온기. 어쩌면 사랑은 이렇게 말없이 시작되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여기 오늘은 조용하네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런 데 오면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내가 어디쯤 살고 있는 사람인지 지금 몇 살인지도 잠깐 잊게 돼요. 태호 씨는 제 손을 조금 더 감싸주었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만큼은 저랑 나란히 있는 사람으로 기억해 주세요. 그 말에 저도 조용히 웃었어요. 폭우는 점점 거세졌고 우린 그 안에서 아무것도 기다리지 않은 채 그저 머물러 있었습니다. 어쩌면 이건 잠깐의 정차가 아니라 서서히 마음이 닿아가는 여정의 한 구간이었는지도 몰라요. 기차는 다시 어둠 속을 달리고 있었어요. 창밖은 여전히 젖어 있었고 차창에 매달린 빗줄기들이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언제나처럼 6호차 12호에 앉아 있었지만 오늘은 그 자리가 낯설게 느껴졌어요. 손끝에는 여전히 진한 정차역 찻집의 온기가 남아 있었어요. 말없이 포개어졌던 손, 내리던 폭우, 그리고 따뜻한 커피잔의 둥근 테두리까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무언가가 서서히 되돌릴 수 없게 움직이고 있다는 걸요. 낯설지만 익숙한 감정이 마음 안쪽 깊숙이 흘러들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습니다. 엄마, 주말에 친구들 모임 있어. 태호도 온다는데 오랜만에 보겠네? 그 이름, 태호? 그 눈빛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아들의 친구. 그 이름이 이렇게 담백한 문자 속에 적혀 있었어요. 숨이 잠시 멎는 듯 했어요. 창밖의 비소리가 갑자기 더 크게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낯설었어요. 어디까지가 지금의 감정이고 어디서부터가 허용할 수 없는 선인지 이제는 잘 구분이 되지 않았어요. 휴대폰 화면 위에는 유진이의 마지막 메시지가 여전히 떠 있었습니다. 그 아래엔 읽지 않은 사진 한 장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누군가 찍은 젊은 시절 제 모습이었어요. 교실 창가에서 커피를 들고 웃고 있는 사진. 엄마, 이거 태호가 보내줬어. 예전엔 이런 표정 잘 지었더라. 그 짧은 문장이 심장을 깊게 찔렀습니다. 태호 씨의 카메라, 그리고 그 시절의 웃음. 모든 연결이 너무 단단해서 끊을 수도 모른 척할 수도 없었어요. 그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태호 씨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부드러웠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그는 말없이 문자를 읽더니 잠시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더군요. 그리고 이윽고 제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의 말은 아주 조심스러웠습니다. 이 기차에서 다시 뵀을 때도 유진이 어머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손이 떨려 머그잔을 꼭 쥐었습니다. 눈을 마주치기가 두려웠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름보다 향기가 먼저였고 관계보다 마음이 먼저였어요. 그 말에 가슴 깊이 울림이 일었어요. 그건 감정이라는 이름으로 가장 정직한 고백이었어요. 왜 말하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는 작게 떨렸습니다. 그는 조용히 웃었어요. 이야기한 순간부터 이 감정이 더 이상 자유로울 수 없을까 봐서요. 지금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그 말을 내뱉고 난 뒤 우린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기차는 일정한 진동을 내며 달리고 있었고 객실 안의 조명은 따뜻하게 우리를 감싸고 있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감정을 감추는 게 옳은 걸까? 아니면 지금처럼 껴안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일까? 그는 손등을 펴서 제 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 따뜻한 무게에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때 알 수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엔 확신이 있었고 그 확신이 제 마음을 무너뜨릴 것 같았어요. 계속 기차에 타실 거죠? 그의 말에 저는 대답 대신 눈을 감았어요. 아마 다음 역까지는 감정도 함께 달릴 것 같았습니다. 내일부터 기차 안에서 저 못 만날 거예요. 태호 씨의 말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울림이 오래 남았습니다. 저는 순간 무언가 빠져나가는 듯한 공허함을 느꼈어요. 말없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왜요? 그렇게밖에 묻지 못했어요. 휴지개를 냈어요. 그는 담담히 말했습니다. 더는 아무 일 없는 척 당신 앞에 서 있기 싫어서요. 그 말에 가슴 깊이 울림이 퍼졌습니다. 창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조금씩 여름의 기운이 섞인 공기 속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말하지 못한 감정들이 너무 많았어요. 근무복 입고 커피 내리고 웃는 것까지 다 역할 같았어요. 근데 마음은 그 역할을 매일 거부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잔잔했지만 그 안에는 무너지는 듯한 슬픔이 묻혀 있었어요. 오늘은 같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 말은 간절한 요청이라기보다 거절당해도 괜찮다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그날 밤 저는 작은 호텔방을 예약했습니다. 기차역 근처에 있는 오래된 유럽풍 건물이었어요. 목재 계단은 삐걱거렸고 복도 끝에는 작은 창문 하나만 달려 있었죠. 프런트 데스크 위에는 말린 오렌지와 라벤더 꽃잎이 유리볼에 담겨 있었습니다. 객실은 고요했습니다. 하얀 커튼, 낮은 천장, 그리고 미니바 위에 놓인 와인 한 병. 작은 탁자 위엔 두 잔의 유리컵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와인을 따르는 소리가 방 안에 잔잔히 울렸습니다. 라벤더 향에 젖은 공기 속에서 제 손끝이 살짝 떨렸어요. 그때 불이 꺼졌습니다. 정전이었어요. 방 안은 갑자기 어둠에 잠겼습니다. 빛이 사라지자 서로의 숨소리만이 남았어요. 창문 틈 사이로 멀리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그 불빛 속에서 태호 씨의 눈빛이 어슴풀에 드러났어요. 무서우세요?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가슴 안쪽은 조용히 요동치고 있었어요. 그 순간 그가 다가왔습니다. 말없이 제 뺨에 손끝을 얹었어요. 그 눈빛은 더 이상 젊은 남자의 호기심이 아니었어요. 오래 참아온 마음, 넘어서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나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어요. 지금 이 마음, 이 공간,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됐다는 걸. 그 말이 떨어지자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의 손길을 밀어내지 않았어요. 입술이 닿기 전 온몸의 감각이 이미 대답하고 있었어요. 바깥에선 번개가, 방 안에선 숨결이 서로의 마음에 무언가를 새기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불이 다시 들어왔을 때 탁자 위엔 유진이의 메시지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잘 자. 오늘따라 기차 소리가 더 크네.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심장이 천천히 멈췄다 다시 뛰는 듯 했어요. 사랑과 죄책감이 같은 자리에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금요일 밤 10시 10분. 기차는 천천히 플랫폼을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밤 공기엔 아직도 봄비가 잔잔히 섞여 있었고 창밖에는 검은 윤곽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는 익숙한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6호차 12A. 늘 그 자리에 놓이던 커피는 오늘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커피 옆에 한 장의 메모가 함께 놓여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 긴 터널로 들어갑니다. 그 순간 온전히 둘만의 시간이 될 거예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가슴 안이 조용히 흔들렸어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쩌면 이 여정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다림이었는지도 모르겠다고요. 무심한 반복 속에 쌓여온 조용한 호흡의 기록. 그때 그가 다가왔습니다. 근무복 대신 어두운 카디건을 입은 태호 씨였어요. 처음 보는 옷이었지만 이상하게 익숙했어요. 오늘은 근무 아니에요. 그는 말했습니다. 그냥 승객이에요. 한 사람만 태우러 온. 저는 웃지 않았지만 그의 말에 고개를 천천히 돌렸어요. 그 눈빛이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언제부턴가 그는 말없이 제 곁에 있던 사람이었어요. 기차는 속도를 줄이더니 터널을 향해 달려들 듯 들어갔어요. 객실 안은 조명이 낮춰지고 창밖은 먹물처럼 어두워졌습니다. 곧 터널 들어갑니다. 객실 스피커의 안내가 들렸어요. 그 순간 세상이 닫히는 듯한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창밖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조용한 조명만이 우리 얼굴을 부드럽게 감싸고 있었어요. 유정 씨, 태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어요. 이 감정이 잘못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잘못이 아니라 너무 오래 묻어둔 진심 같아요. 숨결이 가까워졌습니다. 그의 손이 제 턱선을 따라 올라왔어요.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죠. 기차의 진동이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창밖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우리 둘만 남은 듯한 숨막히게 고요한 순간이었어요. 나 더는 도망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신을 부를게요. 그의 말이 끝나자마자 입술이 닿았습니다. 빛도 소리도 말도 사라진 터널 안에서 단 하나의 감정만이 또렷했어요. 그 입맞춤은 조용했지만 모든 걸 녹일 만큼 깊고 강렬했습니다. 오래 참아온 마음, 다 말하지 못한 감정, 도망치던 시간들까지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선을 넘는 방식이 아니라 이해받고 싶은 사람에게 닿는 방식으로 시작된 사랑이었어요. 기차는 여전히 어둠을 달리고 있었고 우리는 그 안에서 가장 밝은 진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기차는 여전히 매주 같은 시간에 달리고 있었어요. 같은 칸, 같은 좌석, 같은 커피. 하지만 감정은 더 이상 그 자리에 머물지 못했어요. 그 입맞춤 이후 모든 게 바뀐 건 아니었지만 서로의 침묵이 조금 더 깊어졌습니다. 손끝이 가까워질 때마다 마음은 오히려 멀어지고 있었어요. 엄마, 요즘 기차에 자주 타네? 태호랑 좀 친한 것 같더라. 아들의 말은 무심했지만 그래서 더 무겁게 다가왔어요. 그 눈빛이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무엇을 알고 하는 말은 아니겠지만 아들의 직감은 언제나 정확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늘 그렇듯이 태호 씨와 마주 앉은 어느 밤 저는 조용히 입을 열었어요. 이 감정이 잘못이라는 말 아직도 스스로에게 하고 있어요. 그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그의 눈빛도 입술도 고요했어요. 내가 당신보다 많은 걸 알고 있다는 건 사실은 많은 걸 두려워한다는 뜻이에요. 그 말에 가슴 깊이 울림이 일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 하나로 세상이 모든 걸 이해해 줄 거라 믿기엔 세상은 너무 많은 조건을 요구했어요. 유진이의 눈빛, 지나가는 이웃의 시선, 한마디 말로 흩어질 명예와 존중까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을 때 식탁 위에는 유진이 남긴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 요즘은 웃는 얼굴이 낯설어. 나한텐 그게 제일 슬퍼.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심장이 잠시 멈췄어요. 누구보다 나를 닮은 필체, 그 안에 담긴 조용한 서운함과 걱정이 그대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쪽지를 쥔 채 오래도록 식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창밖의 비는 유난히 오래 내렸어요. 며칠 후 기차 안에서 태호 씨에게 그 쪽지를 건넸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읽더니 커피잔 위에 시선을 떨궜어요. 유진이 다 알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아니에요. 그냥 느낀 거예요. 그래도 그게 더 무겁죠. 그는 깊게 숨을 내쉬며 커피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웃는 걸 미안해하는 얼굴을 아들이 알아보게 됐다는 게 제일 마음 아파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손을 잡고 매주 이 기차를 탈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제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어요. 잠시 멀어져 있어요. 우리가 정말 어디까지 닿을 수 있는지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동의라기보다 존중이었어요. 더 가까이 다가가면 제가 더 멀어진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기차는 조용히 터널로 진입했습니다. 이번엔 아무 손길도 아무 숨결도 없었어요. 어쩌면 이건 이별이 아니라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일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 숨이 얼마나 길어질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어요. 객실의 조명이 꺼졌다가 천천히 켜졌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 눈꺼풀 아래에는 유진의 쪽지와 그날의 입맞춤이 같은 무게로 겹쳐지고 있었어요. 텅 빈 거실, 커피잔 2개, 말라가는 국화꽃. 제 일상은 어느새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늘 텀블러를 챙겨 기차 시간에 맞춰 나가던 습관이 이젠 멍하니 시계를 바라보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출판사에서 편집 요청이 들어와도 화면을 열어보다가 아무것도 쓰지 못한 채 다시 닫곤 했습니다. 거실 책장에는 여전히 태호 씨가 주고 간 소설책이 꽂혀 있었어요. 표지는 낡아가고 있었지만 그 안에 한 문장만은 제 머릿속에 계속 맴돌았습니다. 멀어진다고 사랑이 사라지진 않아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라지는 게 아니라 조용히 멀어지다.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까봐 무서웠던 것 뿐이구나 하고요. 태호 씨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매주 그가 걷던 기차칸, 제가 앉아있던 그 좌석은 이제 공허하게 비어 있었겠죠. 그는 자리 배정을 확인할 필요조차 없었을 거예요. 그 자리에 제가 없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밤이면 그는 혼자 작업실에 앉아 창밖의 어둠을 바라보며 저를 떠올렸다고 했습니다. 그리움은 움직임이 없을수록 깊어진다는 걸 우린 이별하고서야 배웠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전화가 울렸습니다. 태호야?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였어요. 유정이 아니라 제 아들 유진이었어요. 우리 엄마가 이상해졌어. 요즘 말도 없고 음식도 안 드시고 어제는 혼자 책상에 앉아 있다가 울고 있더라. 그의 말에 태호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한 채 조용히 듣고만 있었어요. 그날 기차에서 본 거 다 알았어. 그땐 그냥 놀랐고 좀 복잡했어. 근데 지금은 엄마가 망가지는 거, 그거 보기 진짜 힘들어. 전화기 너머로 한동안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들려온 말. 태호야, 엄마 좀 부탁한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기차역으로 향했습니다. 스스로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손에는 오래된 시집 한 권과 검은색 머플러가 들려 있었어요. 6호차 그리고 12A. 그 자리엔 아무도 없어야 했는데
그곳에 그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눈빛이 다시 마음에 내려앉았습니다.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옆에 조용히 앉았어요. 기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엔 다시 밤이 깊어가고 있었고 우리의 침묵 안엔 무언가가 천천히 다시 흐르기 시작했어요. 아까 유진이한테 전화 왔어요. 그가 조용히 말했어요. 제 어깨가 살짝 떨렸습니다. 울지 마요. 이제 안 놓칠게요. 그 말에 가슴 깊이 묘한 울림이 일었어요. 기차는 다시 어두운 터널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어둠 속에서 둘만의 빛이 조용히 켜지고 있었어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에 앉아 내 마음에 자리를 잡은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책의 제목은 밤기차였어요. 출판 기념회는 아주 소박했습니다. 작은 독립서점의 한 공간, 은은한 재즈 음악, 한쪽 구석에 커피포트, 그리고 손글씨로 인쇄된 책갈피 하나. 이 책은 당신에게 건네는 마지막 좌석 티켓입니다. 어쩌면 첫 번째 환승일지도 몰라요. 제 책 밤기차는 그렇게 세상에 나왔어요. 처음 책등을 매만지던 날, 태호 씨는 제 뒤에 앉아 조용히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 책을 통째로 기억하려는 사람처럼 페이지마다, 눈빛마다, 손끝마다 빛을 담아두었어요. 그날 저녁 그가 말했습니다. 사람들 많은데 말고 기차에서 우리 웨딩 사진 찍어요. 기차에서요? 저는 웃으며 되물었어요. 그래요. 우리 이야기가 시작된 그 자리에서요. 금요일 밤 마지막 열차가 출발한 뒤 기차 내부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회사에 허락받은 폐차 직전의 열차. 단 한 칸만 불이 들어와 있었어요. 그 칸 한복판, 저는 하얀 드레스를 입고 앉아 있었습니다. 길지 않은 드레스 자락 위로 차분한 웨이브 머리, 귀에는 진주 귀걸이 하나가 달려 있었어요. 반대편에서 태호 씨가 걸어왔습니다. 검은 정장에 그 안엔 예전에 커피를 내릴 때 입던 블루 셔츠가 빛나고 있었어요. 말없이 마주 섰습니다. 그가 셔터를 눌렀어요. 첫 장면은 제가 정면을 바라보는 사진, 두 번째는 그가 무릎을 꿇고 제 신발끈을 묶어주는 장면, 세 번째는 서로를 바라보다 웃는 얼굴이었어요. 이거면 됐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진에 모든 걸 담을 수 있을 줄 몰랐어요. 못 담는 게 하나 있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어요. 뭔데요? 당신 눈빛 안에 있는 그 이제 괜찮다는 느낌. 그건 셔터보다 마음이 먼저 알아채야 해요. 그 말에 가슴 깊이 울림이 일었어요. 그 순간 창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어요. 문 앞에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바라보다가 작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어요. 늦을까봐 뛰어왔어요. 그 목소리는 놀라울 만큼 담담했습니다. 엄마 오늘 진짜 예쁘네요. 그리고 이거 하면서 꽃바구니를 건넸어요. 그 짧은 말이 모든 용서를 대신하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가를 가만히 훔치며 웃었어요. 고마워. 기차는 서 있었지만 우리 마음은 이미 먼 곳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건 실제 움직임이 아니라 마음이 움직이는 거리였죠. 창밖으로 새벽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순간 어디에도 없는 이야기처럼 영원히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그는 제 옆에 앉았어요. 작은 숨소리, 손끝에 채운 마지막 칸에 남은 두 사람의 시간. 기차는 출발하지 않았지만 우린 이미 도착한 듯 했어요. 창밖엔 늦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아 있었어요. 따뜻하지도 차갑지도 않은 바람이 커튼 자락을 살짝 흔들고 있었죠.
저는 검은 머그컵을 들고 서재 창가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릎 위에는 오래된 수첩 하나가 펼쳐져 있었고 거기엔 한 줄의 문장이 적혀 있었어요. 가장 긴 여행은 결국 마음이 도착하는 곳입니다. 그 문장을 적었던 날이 언제였는지 이젠 정확히 기억나지 않아요. 하지만 그때의 감정만큼은 아직도 손끝에 닿을 듯 선명했습니다. 오늘은 밤기차 제출간 인터뷰가 있는 날이었어요. 책이 세상에 나온 지 3년. 입소문으로 조용히 번졌던 이 이야기는 어느 독립서점 주인의 한 문장 덕분에 다시 많은 사람들에게 닿게 되었죠. 이 책은 밤기차 안에서 한 사람을 사랑하게 된 이야기이자 그 사랑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연습이다. 저는 스튜디오 조명 아래에 앉아 기자와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기자는 차분한 목소리로 물었어요. 책 속 마지막 장면에서 두 주인공이 기차 안에서 웨딩 사진을 찍는 장면이 참 인상 깊었어요. 혹시 실제 경험에서 비롯된 건가요? 저는 살짝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실제였어요. 아무도 없는 객차, 폐열차, 촛불 하나 켜고 찍은 사진이었죠. 그날 이후로 저희는 따로 결혼식을 올리진 않았어요. 사진이 곧 약속이었거든요. 촬영이 끝나고 스튜디오를 나오는 길,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유진, 엄마 인터뷰 잘 봤어요. 그 문장, 나도 좋아요. 가장 긴 여행은 결국 마음이 도착하는 곳.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입가에 미소가 번졌어요. 과거와 현재, 사랑과 가족, 모든 여정이 하나의 문장으로 이어지는 느낌이었죠. 카페 한쪽엔 태호 씨가 흑백 사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기차, 터널, 창밖, 그 안의 뒷모습과 옆모습, 그리고 무심히 얹힌 손 하나. 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 모든 문장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인터뷰 기사 마지막 문단엔 이 문장이 실렸어요. 가장 긴 여행은 결국 마음이 도착하는 곳입니다. 저는 그곳에 그 사람과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들의 열차 안에서 이루어진 여정은 끝났지만 또 다른 이야기는 지금 막 피어나고 있습니다. 비밀의 정원 11번째 이야기. 연하남에게 마음을 빼앗긴 꽃집 사장으로 다시 만날 거예요. 가장 먼저 보시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사랑은 나이도 세대도 넘어 그저 마음이 닿는 순간 피어나는 것.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따뜻함이 머물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